자, 안녕하세요. 운동역학의 이성년입니다. 자, 2025년 2급 생활스포츠 지도사 운동역학 기출풀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운동역학의 내용과 목적이 아닌 것은 묻는 문제인데요. 이거는 저희 어떤 교재에도 맨날 나오는 부분이고 매년 어떤 단골로 나오는 문제예요. 첫 번째 보게 되면은 운동역학의 어떤 목적이라고 하면은 저희 교재에서 크게 어떤 네 가지: 경기력을 향상시키는 거, 효율성을 극대화시키는 거, 상해 원인을 분석하는 거, 장비를 개발하는 거. 결국 크게 이게 세 가지 정도로 구분할 수 있거든요. 첫 번째가 경기력 향상, 그다음에 두 번째가 상해 원인을 분석, 그다음에 세 번째가 운동 장비를 개발하는 것. 요 크게 세 가지 범주로서 운동역학의 목적을 구분할 수가 있어요. 그 범주 안에 이 지금 나머지 네 개, 제시된 네 개의 지문들이 포함이 되는지 잘 매칭만 시키시면은 요 목적에 대한, 운동역학의 목적에 대한 문제는 쉽게 풀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 질문 보면은 1번에 운동 기술의 향상은 뭐에 해당되는 거냐면 결국 경기력 향상에 해당되는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1번은 올바른 질문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운동 수행 시 힘을 측정하는 것도 어떤 목적에서 쓰여진지는 모르겠지만 운동역학이라는 학문이 결국 운동이 발생하는 원인에 대해서, 운동이 발생하는 원인은 힘이기 때문에 그 힘을 측정하는 것은 바로 운동역학의 어떤 주된 경기력 향상 또는 상해 원인의 분석을 하는 하나의 부분일 수도 있어서 맞는 내용이 또 되는 수도 있고요. 맞는 지문이고요. 3번에 운동 수행 안정성의 향상. 결국 안정성이라는 것도 평형, 공부를 좀 해보신 분들 알겠지만 안정성, 평형, 그다음에 기저면, 그다음에 무게중심, 이런 것들도 다 운동역학에 포함되는 어떤 주요 요인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역시도 마찬가지로 운동역학의 내용과 목적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 4번에 보게 되면은 인체 내 에너지 대사의 측정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인체 내 에너지 대사, 이게 에너지 대사 같은 경우는 이거는 운동 생리학 쪽입니다. 운동 생리학이고 저희 쪽이 아니기 때문에 요거는 틀린 지문이 되고 정답은 4번이 되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공부를 하실 때 좀 기억을 하실 게, 운동역학의 어떤 주된 어떤 목적에 대해서 잘 기억을 하시고 운동 기술의 향상, 경기력의 향상을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동작 분석을 통해서 기술을 개선하는 것이 첫 번째 운동역학의 첫 번째 목적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어떤 힘의 측정을 해가지고 어떤 우리 몸의 어떤 전반적인 어떤 운동의 원인에 대해서 분석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안정성에 대한 부분들은 어떤 부상에 대한 예방과 동작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거, 그리고 상해 원인과의 약간 관계성이 있다는 것들도 좀 기억을 좀 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매년 어찌 보면 이 역학에 관련된 목적의 문제는 출제되는 어떤 형태의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되게 쉽게 맞출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세 가지의 어떤 목적 안에서 부합하는 것들로 잘 기억을 하신다면 충분히 1번 유형의 문제들은 2026년의 시험에도 맞출 수 있는 문제라고 저는 강하게 확신합니다. 자, 2번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자, 보기에 설명하는 동작 분석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보기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작을 측정하지 않는 비수치적인 방법이래요. 그러면 지도자의 시각적 관찰, 그리고 움직임의 오류를 찾아 운동기술의 향상을 도모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반적으로 이러한 어떤 보기에 대한 설명 등은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정성적 분석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정성적 분석. 제가 이번 이제 2026년도 그 강의 찍은 부분을 읽고, 그러니까 먼저 수강을 하시고 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 지도자의 시각적 관찰, 경험적인 느낌을 통해서 분석을 하는 것을 우리가 전문 용어로 직관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 직관적인 어떤 부분들을 통해서 분석하는 방법들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정성적 분석이라고 한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와 반대되는 개념이 바로 정량적 분석이죠. 정량적 분석 같은 경우는 숫자와 단위를 통해서 분석을 하는 방법들을 정량적 분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보기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1번에 보면은 정량적 자료로 분석한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말씀드렸듯이 지금 보기에 대한 설명은 정성적 분석에 대한 설명이기 때문에 정량적 자료라는 거리가 멀습니다. 때문에 1번은 틀린 거고, 보통 지도자의 시각적 관찰과 경험에 의한, 바로 우리가 직관에 의해서 분석하는 것을 우리가 뭐라 그런다? 이걸 정성적 분석이라고 한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정성적 분석의 장점에 대해서도 2번 지문에 나오게 되는데, 현장에서 즉각적인 분석이 가능하다. 바로 이 정성적인 분석의 최대 장점 중에 하나가 바로 즉각적인 분석을 통해서 바로 피드백이 줄 수 있다는 것이 바로 2번에 현장에서 즉각적인 분석이 가능한 것이 바로 정성적 분석의 최대 장점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 다신 객관성을 확보하기가 힘들죠. 3번에 대한 지문이 바로, 그리고 4번에 대한 질문들도 그 내용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도자가 가지고 있는 개인의 어떤 편견이 또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개인적인 어떤 시각적으로만 보게 되니까 어떤 그 성향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진다는 것이 어떤 정성적 분석에 어떤 가지고 있는 약간의 어떤 단점 아닌 단점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요. 4번의 결과는 보면은 객관성을 담보할 수 없다. 우리 앞에서 보았던 정성적 자료로 분석한다. 결국 정성적 분석 같은 경우는 실험을 통해서 이런 어떤 숫자와 단위를 만들어내고, 숫자와 단위를 결국 분석해내잖아요. 결국 분석한다는 것은 어떤 주관적인보다는 객관성을 굉장히 높게 가져간다는 거죠. 그렇지만 이 정성적 분석 같은 경우는 객관성과는 굉장히 거리가 멀죠. 왜냐하면 지도자의 어떤 관점, 또 지도자의 어떤 시각, 경험, 이걸로 의해서만 분석을 하는 거기 때문에 분석의 결과가 객관성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은 낮아지게 되는 것이 바로 이 4번에 대한 설명이고, 결국 보기에 대한 설명은 정성적 분석이고, 2, 3, 4번은 바로 정성적 분석의 대표적인 어떤 특성과 어떤 단점, 한계에 대해서 얘기하는 설명이지만 1번 같은 경우는 정량적 분석에 대해서 설명한 거기 때문에 정답은 1번이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3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운동의 종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사실 운동의 종류에 대한 문제도 여러분들이 나오시면은 굉장히 출제위원들한테 감사해야 할 정도로 문제에 대한 부분들이 어렵지가 않은 부분이에요. 충분히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맞출 수 있는 어떤 난이도에 대한 부분들이 낮은 문제거든요. 충분히 낮을 수 있는 문제니까 좀 잘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냥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부분을 공부하시는 것도 큰 도움이 되지만 지금 제가 그리는 어떤 그림에 대한 부분들도 좀 잘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운동은 특히 우리 운동역학에서 운동을 크게 일단 뭘로 나눌 수 있냐면 병진운동, 동의어로 이걸 선운동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병진운동과 또 다른 운동이 바로 회전운동, 회전운동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고, 같은 동의어로 뭐죠? 각운동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병진운동과 회전운동, 다시 말해서 선운동과 각운동이 있다는 것을 잘 기억을 해두셨으면 좋겠고, 이 병진운동은 또 두 개로 나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병진운동은 각각 뭐죠? 직선운동, 그다음에 곡선운동으로 또 나뉩니다. 그리고 이 회전운동 같은 경우는 이 병진운동처럼 반드시 나뉘는 것은 아니지만 반드시 어떤 조건이 필요해요. 뭐죠? 회전축이 반드시 필요하다. 회전축. 영어로 우리가 이거를 엑시스라고 표현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병진운동, 회전운동 이렇게 나뉜다고 말씀드렸고, 그 병진운동은 또 직선운동과 곡선운동으로 나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 병진운동과 회전운동을 합쳐서 우리가 이걸 뭐라고 한다? 복합 운동이라고 한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들을 잘 기억을 하신 상태에서 한번 문제 지문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선운동은 병진운동의 한 종류이다. 제가 이 판서에도 써놨던 것처럼 이 직선운동이라는 것은 병진운동에 포함되는 운동이기 때문에 3번의 1번은 옳은 질문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2번에 보면은 곡선 운동은 회전 운동에 포함되는 운동이다. 병진 운동 아래에 곡선 운동이 있고 회전 운동 아래에는 어떤 운동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회전 운동 같은 경우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회전축이라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2번의 곡선 운동은 회전 운동에 포함되지 않는 운동입니다. 그래서 결국 곡선 운동은 어디에 포함되는 운동이죠? 바로 병진 운동에 포함되는 운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2번이 틀린 질문이 되는 거고 3번 문제의 정답은 2번이 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3번, 4번의 질문들 곧바로 이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3번, 병진 운동은 또 다른 선 운동은 직선 운동과 곡선 운동을 모두 말한다 또는 포함한다. 결국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림에서 그러니까 판서에도 써놨던 것처럼 병진 운동 같은 경우는 이와 같이 직선 운동과 곡선 운동이 함께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4번에 보면은 4번 지문에 복합 운동은 병진 운동과 회전 운동이 혼합된 운동이다. 결국 병진 운동 플러스 회전 운동은 뭐다? 복합 운동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병진 운동과 회전 운동이 같이 결합되어야 복합 운동의 형태가 나온다는 것을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린 것은 우리 관절의 어떤 움직임들, 인체 관절의 움직임은 병진 운동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회전 운동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바로 회전 운동, 각 운동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회전축은 바로 관절을 뜻한다. 우리 인체의 어떤 관절이 바로 회전 운동에서의 회전축을 의미한다라는 것도 추가로 알아주시면은 어떤 운동역학의 운동의 종류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공부를 하신 거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문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이제 4번 운동역학 사슬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새롭게 2025년에 새롭게 어떤 문제 유형으로 출제된 이론의 내용으로 출제된 문제이고요. 운동역학적인 사슬의 개념에 대한 내용들은 여러분들 저희 교재에도 나와 있겠지만 결국 힘의 어떤 적용 대상이 연결된 일렬의 어떤 사슬고리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우리 몸은 서로 다 연결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우리 몸의 대표적인 하지 관절인 뭐 발목, 무릎, 엉덩 관절의 어떤 연결의 어떤 움직임들은 어떤 이 관절의 어떤 형태가 하나가 뭔가 이상이 생기게 되면은 나머지 관절에도 영향을 준다는 것이 운동역학적인 사슬에 있어서의 대한 중요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은 문제의 어떤 지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운동역학적 사슬 같은 경우는 크게 아셔야 할 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누게 됩니다. OKC와 CKC로 나뉜다. 바로 열린 사슬 운동과 그다음에 닫힌 사슬 운동, 이 두 가지로서 나뉘게 된다는 것을 알아두시고, 여기 문제의 질문을 보게 되면은 그러한 내용들도 함께 나오고 있다는 것을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운동역학 사슬 1번 문제 보게 되면은 힘의 적용 대상이 연결된 일렬의 사슬고리다.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맞는 설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4번에 1번은 옳은 질문이 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고요. 사슬에 있는 연결 동작은 힘 전달에 영향을 미친다. 힘 전달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고 우리 몸에 연결되어 있는 부분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 전략적인 부분들이 바뀌기도 해요. 예를 들어서 높은 곳에서 뛰어내릴 때, 그러니까 뭔가 어떤 난간을 내가 뛰어내릴 때 어떤 무릎 관절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나머지 우리 하지 관절이 연결되어 있는 발목과 엉덩 관절에도 영향을 주는 것이 바로 뭐 이런 2번에 대한 내용이라 보시고, 그리고 4번의 2번도 옳은 설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옳은 설명인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3번에 보면 닫힌 운동역학 사슬, 바로 CKC 같은 경우는 기능적이고 스포츠에 특화된 움직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 4번의 지문 이어서 보게 되면은 열린형 운동 사슬 같은 경우는 스쿼트, 팔굽혀펴기 같은 동작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이 CKC와 OKC의 차이 같은 경우는 결국 이 CKC 같은 경우는 사지의 말단, 손과 발이 어떤 고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운동을 하는 것이 OKC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CKC 같은 경우는 사지의 말단, 손과 발이 어떤 고정되어 있는 운동 형태, 말 그대로 스쿼트처럼 두 양발의 끝부분이 지면과 고정되어 있어서 운동하는 형태, 스쿼트나, 그리고 양손의 어떤 손바닥이 지면과 접촉되어 있어서 굽혔다 피는 동작, 팔굽혀펴기 같은 동작은 대표적인 닫힌형 운동 사슬이에요. 그러면 열리는 운동 사슬 같은 경우는 어떤 게 포함되느냐? 우리가 어떤 헬스나 어떤 웨이트 트레이닝장이나 어떤 피트니스 센터를 가면은 나타나는 어떤 그런 기구들, 근육을 키우기 위해서 발생하는 어떤 근육들, 하지 관절 운동 중에 대표적인 레그 익스텐션이나 그다음에 레그 컬 같은 경우들,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어떤 열린형 운동 사슬에 해당하는 어떤 운동 기구라 보시면 되고 형태라 보시면 될 것 같고, 스쿼트나 팔굽혀펴기는 대표적인 어떤 CKC, 바로 닫힌 사슬 운동의 어떤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4번에 OKC 같은 경우, 그래서 운동역학 사슬, 열린형 운동 사슬 같은 경우는 스쿼트와 팔굽혀펴기는 어떤 우리 대표하는 움직임의 어떤 운동 형태가 아니다. 대표적인 게 뭐 레그 익스텐션이나 레그 컬 또는 덤벨 숄더 프레스나 바벨 컬 동작, 어떤 우리가 근육을 어떤 부피를 어떤 근육의 볼륨을 키우기 위해서 하는 운동들이 바로 열린형 운동 사슬에 포함되는 형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요거 교재에 잘 나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잘 보셔가지고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잘 이해하셔가지고 좀 확실하게 학습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문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자, 5번 문제. 신체에 작용하는 역학적 부하에 관한 어떤 정의로 옳지 않은 것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각각 뭐 전다 능력, 그다음에 인장 능력, 압축 능력, 힘 이런 부분들이 나와 있습니다. 일단 전다 능력 같은 경우는 조직을 장축을 대상 따라서 대칭으로 가해지는 힘. 이번에 보면은 인장 능력 같은 경우는 두 힘이 서로 떨어지게끔 반대 방향으로 가해지는 힘. 그다음에 압축 능력 같은 경우는 반대쪽이 두 힘이 서로 향하는 방향으로 가해지는 힘. 그다음에 힘 같은 경우는 축에서 벗어나는 두 힘이 가해져 한쪽에서 인장 능력, 다른 한쪽에서 압축 능력이 발생하는 힘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일단 정답은 1번이에요. 그러니까 옳지 않은 것이가 1번인데, 일단 인장 능력부터 살펴볼게요. 인장 능력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그림으로 표현하게 되면 이런 식이에요. 이런 식으로 어떤 하나 물체가 있는데 서로 반대 텐션, 서로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 이런 식으로 화살표 방향으로 서로 작용하는 힘을 우리가 뭐라 그런다? 인장 능력. 그래서 2번은 맞는 설명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압축 능력은 어떻게 되냐면 똑같은 물체에서 얘가 서로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 물체가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런 식으로 압축이 되겠죠. 이런 반대쪽의 두 힘이 서로 향하는 방향으로 가해지는 힘, 이거를 우리가 압축 능력으로 하기 때문에 3번 역시도 옳은 설명이 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힘이라는 것은 어떤 식으로 의미를 하고 있냐면, 이런 식으로 어떤 물체가 있다고 했을 때 얘가 이와 같이 같은 방향에서 힘을 주게 되면은 얘가 이렇게 물건이 이게 휘겠죠. 이런 식으로 휘게 되겠죠. 그러면은 얘 같은 경우는 여기 부분은 늘어나게 되고 여기는 압축되게 됩니다. 바로 이런 부분들이 요 글에서 나와 있는 부분이에요. 축에서 벗어나는 두 힘이 가해져서 한쪽에서는 인장 능력, 말 그대로 서로 늘어나게 되는 어떤 텐션이 가해지는 어떤 힘이 발생하고, 그다음 힘 같은 경우, 그다음에 반대쪽에서는 압축 능력, 서로 이제 어떤 압축되어지는 힘이 발생해서 어떤 물체 형태, 어떤 우리 역학에서는 어떤 이런 하나의 어떤 분절이 되겠는데, 이 분절의 형태가 휘어지려고 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힘의 형태, 밴딩의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1번에 보면은 조직의 장축을 따라서 대칭으로 가해지는 힘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요거를 그림 그대로 표현하게 되면은 이렇게 어떤 물체가 있을 때 대칭으로 이렇게 가해진다는 것을 의미해주고 있거든요. 근데 요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요거는 말이 안 되고, 요건 어떻게 되냐면 전달 능력 같은 경우는 얘는 아니고 이런 식으로 힘이 가해지는 것을 우리가 뭐라 그런다? 전달 능력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장축이라고 표현을 하게 되니까 물건을 이렇게 식으로 놨을 때 이런 식으로 장축이 하나가 있어요. 장축을 따라서 대칭으로 가해지는 게 아니고 비대칭으로 가해지는 게 전달 능력이거든요. 그래서 비대칭으로 가해진다는 것은 얘가 이런 식으로 힘이 가해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서로 반대들에게 힘이 작용하는 것, 바로 비대칭으로 강해지는 것이 바로 전달 능력이다. 그래서 정답은 5번에 1번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 3, 4번 같은 경우는 옳은 설명이에요. 근데 1번 같은 경우는 전달 능력 같은 경우는 조직의 장축을 따라서 어떻게 비대칭적으로 가해지는 힘이기 때문에 1번에 대한 설명은 틀린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6번 문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6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기에서 인터널 로테이 포스, 바로 내력에 대한 설명에 대한 옳은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결국 내력이라는 것은 물체가 외부로부터 힘을 받았을 때 스스로의 형상을 유지하기 위해 내부에서 버티는 어떤 힘을 외력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기억, 다이빙 동작에서 작용하는 중력에 대해서 얘기해 주셨습니다. 중력은 대표적인 내력이 아닌 외력에 속하는 지문입니다. 그래서 외력은 중력은 외력이기 때문에 기억이 들어가는 지문은 다 틀린 거겠죠. 그래서 기억 들어간 거는 제외해 주시고,
니은 높이뛰기 도약 동작에서 선수가 발휘한 힘. 뭘까요? 발휘한 힘이라고 하면은 뭘까? 아무튼 발휘한 힘이라고 했을 때 선수가 발휘하는 힘이 있죠. 선수가 발휘했다는 것은 뭐예요? 선수가 내부에서 발휘했기 때문에 내력에 해당이 될 거고, 아마 이 내력은 아마 근력이라고 저희가 추측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니은은 맞는 지문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디귿에 보게 되면은 환경과의 상호작용으로 시스템에 작용하는 힘인데, 요거는 우리가 내력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외부로부터 힘을 받았을 때 스스로의 형상을 유지하기 위해서 내부에서 버티는 힘이 내력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이 디귿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우리가 외력에 대한 어떤 정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 외부의 어떤 환경적인 작용으로 해서 시스템에 작용하는 힘을 우리가 뭐라 그런다? 외력이라고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니은에 보게 되면은 내력만으로는 인체 전체의 위치는 이동할 수 없다. 결국 내력과 외력의 어떤 부분들이 상호자로 보완이 되어야지만 어떤 인체의 움직임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아까 기역과 디귿은 틀린 바로 외력에 대한 설명이고, 결국 니은과 리은이 옳은 질문이기 때문에 정답은 뭐가 된다? 2번이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력과 외력에 대한 차이를 여러분 잘 아시고, 내력은 우리 몸 안에서 발생하는 어떤 내부적인 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외력 같은 경우는 환경과의 상호작용으로 발생하고, 특히 중력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외력이고, 특히 근력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내력이다라는 것들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결국 어떤 인체가 움직이기 위해서는 내력과 외력의 어떤 상호작용이 발생해야 한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좀 잘 아셨으면 넘어가 보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번에 보면은 보기에서 제시한 A 학생의 항속 구간의 평균 보행 속도는 어떻게 되느냐 에서 얘기를 해주고 있고, 단 반올림에서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표기를 한다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보기를 한번 읽어볼게요. A 학생이 총 30m의 직선 구간을 걸었을 때 가속과 감속 구간 5m씩 총 10m를 제외한 항속 구간에서의 스텝 수는 25회였고 16초가 소요되었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게 되면은 문제가 평균 보행 속도를 구하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고, 어떤 항속 구간, 이 상속 구간은 결국 이 가속 구간과 감속 구간을 제외한 어떤 시간을, 그러니까 거리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전체 30m에서 가속 구간은 5m이고, 그다음에 감속 구간은 5m이고, 감속 구간 5m이죠. 그러면 양 가속 구간과 감속 구간을 더하게 되면은 10m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30m에서 이 두 개를 합한 값을 빼게 되면은 20m. 말 그대로 이때의 항속 구간에서의 거리는 20m인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속도를 구하는 공식은 거리를 어떻게 되죠? 정확히 말하면 변이죠. 변이를 시간으로 나눠준 것을 우리는 속도를 구하는 공식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 봤을 때 지금 이 문제에서 보기에서 우리를 헷갈리게 하기 위해서 스탯수는 25였다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사실 이거는 본 문제의 어떤 평균 보행 속도를 구할 때 전혀 필요 없는 요소예요. 예, 그러니까 요게 약간 함정이거든요. 요거는 절대 보실 필요가 있고, 우리가 지금 구했던 항속 구간에서의 어떤 거리 20m에다가 나누기 몇을 해주면 된다. 16초를 나눠주게 되면은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속도를 구할 수가 있다는 것을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값이 나오게 됩니까? 계산을 하게 되면은 1.25 m/s가 나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뭐가 된다? 1.25 m/s이다라는 것을 기억해 두시고, 결국 여기 문제 보게 되면은 보기에 약간의 어려운 어떤 우리가 헷갈리게 하기 위해서 스텝수라는 개념을 넣어놨지만, 문제를 잘 읽어보고 가속 구간과 감속 구간은 5m와 5m구나. 근데 여기서 지금 가속 구간과 감속 구간을 제외한 구간을 우리가 항속 구간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5m, 5m를 빼게 되면은 20m가 항속 구간이 되고, 속도를 구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거리를 시간으로 나눠줘야 하기 때문에 거리를 시간으로 나눠주게 되면은 1.25m/s의 값이 나온다는 것을 아주 쉽게 구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물론 굉장히 좀 약간 장황하게 어떤 이런 보기와 어떤 그림들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좀 약간 당황하실 수도 있지만 조금만 생각을 한 번만 더 꼼꼼하게 해보시면은 이거는 굉장히 쉽게 풀 수 있는 문제라서 여러분들이 좀 잘 보셨으면은 하는 문제고, 이런 문제들이 앞으로 2026년에 안 나올 법이 없어요. 이제 과거처럼 단순한 문제는 요즘은 좀 출제위원들이 지양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약간 한 번 더 꽈서 내는 문제를 많이 내는 것 같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좀 잘 보시고 이 문제를 좀 통해서 어떤 2026년 문제를 푸는데 좀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자, 다음 문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번 문제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어떤 각가속도의 개념에 대해서 묻는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8번에 보면은 각가속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1번에 보면은 회전하는 물체의 각가속도가 0이 되면 물체는 멈추게 된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생각을 하셔야 할 게, 가속도라는 거는 뭐 각속도나 선속도를 떠나서 가속도라는 것은 속도가 변화한다는 거지, 그 가속도가 0이 된다고 해서 물체가 정지하는 것을 절대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각가속도가 0이라는 것은 각속도의 변화라는 것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이지 회전이 멈췄다는 것은 절대 아니거든요. 그래서 즉 회전이 일정한 속도로 계속되고 있을 수도 있고, 또는 아까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멈췄을 수도 있어요. 근데 왜냐하면 양자택일이잖아요. 결국 멈췄을 수도 있고 움직일 수도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떤 무조건 이게 멈추게 된다라고는 단정 지을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1번 같은 경우는 틀린 지문이 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멈추게 된다는 게 아니고 멈출 수도 있고 일정한 속도의 변화를 유지하는 상태일 수도 있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8번에 1번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2번에 보면은 각 가속도는 각 속도의 변화량을 시간의 변화량으로 나눈 값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각 가속도 같은 경우는 우리 쉽게 어떤 공식을 써게 되면은 이와 같이 구할 수 있고, 결국 각 속도의 어떤 변화량과 시간의 변화량, 뭐 처음 속도, 나중 속도 있잖아요. 나중 속도에다 처음 속도를 빼고 나중 시간에다 처음 시간을 뺀 어떤 이런 부분들이 바로 이 변화량을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2번은 어떤 옳은 설명이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3번에 보면은 처음 각속도가 30°/s에서 6초 후에 90°/s로 변화했을 때 이때 평균 각속도는 10°/s의 제곱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어떻게 구하냐고 하는지 아시죠? 처음 말고 나중 각속도에다가 처음 각속도를 뺍니다. 그러면은 90°/s에다가 30°/s, 그리고 시간은 6초가 걸렸대요. 그러면은 60°/s에다가 6초를 나눠주게 되면은 뭐죠? 10°/s의 제곱이 바로 이 얘기했던 것처럼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3번은 옳은 설명인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4번에 보면은 각속도가 양의 방향으로 선형적인 증가를 할 때 각 가속도는 일정한 양의 값을 가진다는 것도 옳은 설명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8번에 1번이 틀린 질문이고 정답은 1번이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9번 문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번 문제 보면은 그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런 문제가 나와 있고, 그다음에 단 착지 전략을 제외한 모든 조건은 동일하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 이제 예전에도 비슷한 문제가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일단 그래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할 게 수직힘, 시간, 초가 있기 때문에 딱 떠올려야 할 게 여러분들이 충격량을 먼저 떠올리셔야 돼요. 무슨 말이냐? 힘이 있고 그 힘에다가 시간을 곱해주게 되면은 뭐가 나와요? 충격량이 나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 부분의 문제구나.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 더 아셔야 할 게, 충격량 이꼴로 뭐다? 이꼴로 바로 운동량의 변화예요. 운동량의 변화량이 바로 이 문제에 대한
중요하게 우리가 핵심적으로 알아야 할 내용들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프를 보게 되면은 수직 힘이 있고 시간초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힘과 시간이 있기 때문에 충격량을 구할 수 있고,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기 때문에 이런 어떤 조건들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시고, 기역과 니은의 어떤 착지 전략을 제외한 모든 조건은 동일하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보기에 대한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림은 기계체조 선수가 경기 중 각 1회의 뻣뻣한 착지와 부드러운 착지를 수행하였을 때 착지 공간에서 시간에 따른 수직 힘의 변화를 나타난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보게 되면은 대부분의 어떤 착지 전략을 대회하고는 모든 것들이 동일하기 때문에 어떤 충격량과 운동량의 변화량은 같을 거라고 예상이 돼요. 근데 다만 착지 전략이 기역 같은 경우는 딱 그래프에서 봤을 때 어떻게 해요? 수직 힘이 굉장히 높죠. 이 말은 즉슨 뭐예요? 충격력이 높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그 다음에 니은 같은 경우는 부드러운 착지를 했대요. 충격력이 낮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이런 것들도 약간 기억하시고 한번 지문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기역과 니은의 운동량의 변화량은 동일하다라고 말을 해주고 있어요. 지금 착지 전략을 제외한 모든 조건은 동일하다고 했기 때문에 충격량과 그다음에 충격량이 동일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충격량이 동일하다는 것은 운동량의 변화량도 결국 같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그렇기 때문에 1번은 어떤 옳은 질문이 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고, 자, 기역의 경우 신체에 작용하는 수직 충격력이 더 크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조건에 착지 전략을 제외하고는 다 동일하다고 했는데, 지금 기역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뻣뻣한 착지, 말 그대로 스티프 랜딩이라는 어떤 전략을 썼거든요. 말 그대로 어떤 무릎을 많이 굽히지 않고, 우리가 착지를 할 때 무릎을 굽혀야 하지만 소리가 덜 나면서 충격력을 덜 받는데, 최대한 무릎을 핀 상태에서 착지를 하게 되면은 쿵 소리가 나면서 많은 충격력이 몸에 전달이 되잖아요. 그런 충격력을 지금 기역의 어떤 애는 했다는 거예요. 결국 기역의 경우에는 신체에 작용하는 수직 충격력이 더 크다는 것을 우리가 어떤 이 조건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고, 그래프상을 확인해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보게 되면은 또 3번에 보게 되면은 기역의 경우 신체에 작용하는 수직 충격량이 더 크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직힘, 그다음에 그래프상의 시간초가 있기 때문에 충격량을 구할 수 있는 어떤 그래프상의 문제이고, 충격량은 곧 운동량의 어떤 변화량과 같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결국 착지 전략을 제외한 모든 조건은 동일하다는 것은 얘가 지금 충격량은 서로 기역과 니은 동일하다는 거구나. 그 다음에 근데 기역의 경우 신체에 작용하는 수직 충격량이 니은보다 더 크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근데 그거는 틀린 질문이죠. 기역과 니은이 착지 전략만 다를 뿐이지 나머지 모든 어떤 조건은 동일하기 때문에 얘는 충격량은 서로 동일하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데, 지금 약간 틀린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3번은 틀린 질문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4번에 보게 되면은 착지 직전의 무게중심 속도는 기역과 니은 모두 동일하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고, 마찬가지로 이것도 착지 전략을 제외한 모든 조건은 동일하기 때문에 4번 역시도 어떤 옳은 지문이 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번이 틀린 지문이고 정답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9번 같은 경우는 그래프를 딱 봤을 때 여러분들이 판단을 빨리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그래프상에서 나타나는 수직힘과 시간초를 딱 보고 지금 얘가 수직힘과 시간초를 보고 지금 얘가 충격량을 지금 보고 있는 문제구나. 그럼 충격량은 착지 전략을 제외한 모든 조건은 동일하다니까 충격력은 다르더라도 충격량은 같겠구나. 그 충격량이 같다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결국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겠구나. 결국 이런 조건들과 어떤 이런 예시들을 잘 이해를 한 다음에 지문을 읽어보시게 되면은 충분하게 9번 문제도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그 충격량과 운동량의 그런 서로의 관계성, 서로 동일하지만 어떠한 관계성을 또 가지는지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좀 아실 어떤 학습에 대한 필요성이 요구된다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10번 문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번 문제인데 이번 2025년도 어떤 기출 문제 중에서 가장 어떤 좀 숫자적인 내용들이 많고 이해를 좀 약간 많이 요구하는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번 읽어볼게요. 10번 보기의 임팩트 직후 골프공의
속도는. 그래서 친절하게 선운동량의 보존의 법칙의 적용이라는 어떤 제시를 해놨지만 사실은 이거를 가지고도 문제를 풀기가 쉽지는 않은 것은 사실이었어요. 그래서 한번 보기를 또 보도록 할게요. 골프 클럽의 질량은 600g이고 골프공의 질량은 40g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스윙시 골프 클럽의 임팩트 직전 선속도는 50m/s이고 임팩트 직후 선속도는 45m/s고 외부에서 따로 작용하는 힘은 없으며 운동량에 손실 없이 정확하게 전달된다고 가정을 해주고 있어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알아야 할 식은 여기 골프공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 운동 임팩트 전과 이후에 선운동량은 서로 같아야 한다는 것이 바로 이 10번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할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결국 골프 클럽의 어떤 운동량 그리고 골프 공의 질량, 이 운동량이 임팩트 전후로 같아야 한다는 것이 10번에 대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결국 이런 식으로 운동량을 구해야 하잖아요. 결국 그러면 임팩트 직전에 운동량을 구하는 공식을 좀 살펴보기로 하면은 일단은 운동량을 구하는 공식은 질량에다가 속도를 곱해 주는 것이 바로 선 운동량을 구하는 공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결국 임팩트 직전에 보기라고 하게 되면 골프공의 질량이 600g이래요. 근데 우리는 MKS 단위기에 의해서 골프공의 어떤 첫 번째 무게를 킬로그램을 바꿔줘야 하기 때문에 0.6 킬로그램이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골프그램의 임팩트 직전의 속도가 50m/s죠. 그럼 곱하기 50m/s를 해주게 됩니다. 이게 뭐냐면 임팩트 직전에 골프 클럽의 어떤 선 운동량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 다음은 골프공의 어떤 선 운동량을 구해 볼게요. 마찬가지로 이거를 킬로그램으로 바꿔줘야죠. 그러면은 0.04 킬로그램이 되고, 여기다가 속도를 곱해줘야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여기 보면은 문제에 제시가 안 되어 있죠. 지금 골프공의 어떤 임팩트 직전에 이 속도는 어떻게 되지? 뭐 이러면서 계속해서 막 문제를 읽어보시고 찾아보시는데, 여기서 약간 심화적으로 들어가는 게 뭐냐면 골프공은 이 상황에서, 우리 골프라는 운동은 골프공이 정지되어 있는 상태에서 시작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속도가 발생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속도가 없어요. 그래서 곱하기 몇을 해줘야 한다? 0을 해줘야 한다. 0을 해줘야 하는 게 중요한 포인트고, 결국 골프 클럽의 질량은 이와 같이 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임팩트 직전에 골프 공의 선 운동량은 이와 같이 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게 결국은 임팩트 직후의 값과 같아야 한다는 것이 바로 이 문제를 구하는 방식인데, 여기 보게 되면은 임팩트 후에 선 속도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임팩트 후에 0.6kg의 골프 클럽이 45m/s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0.04kg의 골프공의 무게를 속도가 어느 만큼 됐는지를 구하는 게, 바로 이거를 구하는 게 지금 골프공의 선속도, 임팩트 직후에 골프공의 선속도를 구하는 어떤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결국 이거를 다 이제 계산을 하게 되면은 어떤 식으로 되게 되냐면, 요거를 이대로 표현을 하게 되면은 30은 그래서 계산하게 되면은 0.6 곱하기 45m/s를 하게 되면 30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결국 골프공과 그 다음에 골프 클럽의 임팩트 직전에 두 개 합산의 어떤 운동량은 30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요거를 이제 정리를 해야죠. 요 밑에 이걸 정리를 하게 되면은 어떤 식으로 되냐, 얘하고 0.6하고 45m/s를 곱하게 되니까 27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그리고 플러스 0.04 곱하기 우리가 구하는 x, 골프공의 임팩트 직후의 속도, 그리고 이거를 구하게 되면 또 어떻게 되느냐,
결국 얘를 27을 이항하게 되고 이항하게 되면은 3이 되죠. 3이 되고 0.04 곱하기 s가 되고 다시 이거를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된다? 골프공의 속도는 이런 식으로 0.04 분의 3이기 때문에 이때 s의 값은 뭐가 된다? 75m/s의 값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사실 지금 이 10번 문제는 이번 2025년 문제 중에서 최고 난이도의 문제이고 아마 변별력을 변별력을 하기 위해서 이 문제를 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이 문제가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 만약 20문제 중에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 딱 맞다 드렸어요. 그러면 너무 오랜 시간을 고민하지 마시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셔가지고 이 문제를 마지막에 푸시는 걸로 저는 오히려 추천을 드릴게요. 왜냐면은 너무 계산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게 되면은 뒤에 어떤 더 중요하게 쉽게 풀 수 있는 문제들을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이 감소되기 때문에 좀 이렇게 그런 전략적인 어떤 부분들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 무엇보다도 다시 문제로 들어와서 중요한 거는 지금 선운동량의 보존의 법칙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질량에다가 속도를 곱한 게 선운동량이고, 임팩트 직전에 골프공과 그 다음에 클럽의 어떤 운동량을 구하는 것은 결국 질량에다가 클럽의 어떤 질량에다가 선속도를 곱해주고, 그 다음에 골프공에다가 그다음에 질량에다가 선속도를 곱해주고, 근데 골프공의 어떤 속도는 정지되어 있기 때문에 발생하지 않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임팩트 직후에 어떤 발생한 속도에다가 질량을 곱해주고, 그 다음에 임팩트 후에 어떤 골프공의 질량에다가 어떤 그 선속도를 곱해줘야 하는데, 그것을 우리가 구해하는 거기 때문에 서로 이양 해줘가지고 지금 75m/s가 나오는 것을 이와 같이 구할 수 있다는 것을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11번 문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예, 11번 문제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스포츠에 적용된 어떤 각속도에 관한 사례로 옳지 않은 것은 대한 문제인데요. 1번에 보게 되면은 숙련된 운동선수일수록 각속도를 잘 조절한다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옳은 설명입니다. 당연히 숙련된 선수일수록 각속도를 잘 조절해서 어떤 자기네 어떤 스포츠의 퍼포먼스를 증가시킨다 보시면 될 것 같고, 2번에 보게 되면은 철봉의 어떤 대차돌기, 말 그대로 휘돌기는 하강 국면에서 발의 무게중심점은 일정한 각속도를 유지한다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일정한 각속도는 아닙니다. 여러분들 대차돌기를 모르시는 분들도 있는데, 옆에 측면을 바라봤을 때 철봉을 이런 식으로 측면에서 바라보고 이 손으로 여기를 잡고 이런 식으로 빙글빙글 도는 것을 우리가 뭐라 그런다? 바로 이걸 대차돌기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대차돌기 같은 경우 할 때 어떻게 되냐면, 하강국면 강도, 말 그대로 여기서 내려가는 지점에서는 어떻게 돼요? 중력을 직접적으로 받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때 신체는 점점 어떤 속도를 얻게 되고 회전하게 되고, 결국 각속도는 어떤 시간에 따라서 증가하게 되죠. 결국 일정하게 유지되지 않는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번은 틀린 질문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3번의 골프클럽 헤드의 각속도는 0에서 시작하여 최대값으로 증가했다가 다시 0으로 돌아온다. 마찬가지로 이 3번 역시도 옳은 설명이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야구에서 배트의 각속도가 일정하다면 회전 방향이 클수록 임팩트 된 공의 선속도는 증가한다. 당연히 골프가 아니고 그 야구 배트를 속도를 똑같이 유지한다고 가정했을 때 짧게 잡은 사람보다는 길게 잡은, 말 그대로 짧게 잡은 사람 같은 경우는 야구에서 교타자라고 얘기하죠. 교타자보다는 길게 잡은 장타자들이 더 많은 어떤 선속도를 발생시키는 것은 4번에서도 옳은 설명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4번 역시도 옳은 설명이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1번의 정답은 뭐다? 2번, 틀린 설명이기 때문에 2번이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12번에 가보도록 할게요. 예, 다음은 12번 문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체 움직임의 토크에 관한 개념이 적용된 사례로 옳지 않은 것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할 텐데, 일단 토크라는 것에 대한 개념을 알아야겠죠. 토크라는 게 뭐였냐면, 물체의 어떤 회전을 일으키는 원인을 우리가 토크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토크라는 것은 말 그대로 물체가
회전을 할 때 발생시키는 어떤 회전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힘을 우리가 뭐라 한다? 토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1번에 보게 되면은 사지의 근육은 각 관절을 돌림시키는 토크를 생성한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운동에 있어서 각 관절의 움직임은 운동의 형태에서 회전 운동을 취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그 근육은 뭐다? 각 관절을 돌림시키는, 말 그대로 회전시키는 토크를 생성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번은 옳은 설명이 될 수가 있고요. 옳은 설명이고요. 2번에 보면은 덤벨 컬 시 덤벨의 무게는 팔꿈치를 펴마는 토크를 가진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어떤 그림을 그려보게 되면은 여기 같이 여기가 전완 분절, 그다음에 여기가 상완 분절이라고 했을 때 이 어떤 덤벨의 무게가 무거워지면 무거워질수록 이 전완 분절이 아래로 내려가겠죠. 그러면 이 팔꿈치 관절이 어떻게 돼요? 그리고 펴지는 신전되는 어떤 형태가 나타나게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2번 역시도 옳은 설명이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3번에 보게 되면은 외적 토크보다 내적 토크가 크면은 근육은 신장성 수축을 한다. 우리가 아까 방금 봤던 덤벨 컬 동작을 봤을 때 이 덤벨 컬 동작에서 덤벨의 무게가 외적 토크거든요. 근데 외적 토크가 내적 토크보다 크게 되면은 근육은 신장성 수축을 하게 되는데 지금 보게 되면 외적 토크보다 내적 토크가 크면 말 그대로 근육의 힘이 더 크게 되면은 신장성 수축을 하는 게 아니고 어떤 수축을 하게 된다? 단축성 수축을 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3번은 틀린 설명이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4번에 보면은 동일한 힘을 낼 때 팔꿈치 각도 90도보다 굽히거나 펴에 따라서 모멘트 팔이 짧아져 내적 토크도 감소한다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90도일 때 모멘트 팔이 가장 길어지기 때문에 가장 큰 어떤 토크를 낸다고 얘기를 해주고 있고 그 90도를 기준으로 해서 90도의 각도가 작아지느냐 크느냐에 따라서 모멘트 팔이 짧아져서 내적 토크도 감소한다. 결국 4번 역시도 맞는 질문인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2번의 정답은 3번인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13번 문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기에 설명한 내용 중 인체의 관성 모멘트를 감소시킨 어떤 사례로 옳은 것만을 고른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여러분들 이런 걸 나오면은 관성 모멘트 나오면 일단 이 식을 먼저 써주셔야 돼요. 관성 모멘트는 질량에다가 회전 반경의 제곱을 곱해준 게 바로 관성 모멘트이거든요. 결국 관성 모멘트라는 것은 어떤 회전하는 힘을 어떤 저항하는 어떤 힘의 크기를 바로 우리가 관성 모멘트라고 하고 일반적인 선운동에서의 어떤 관성과 같은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기에 대한 내용들을 볼 텐데 보기에 보면은 피겨 스케이팅 동작에서 양팔을 벌리고 회전한다. 다시 말해서 질량에 대한 부분들은 고정되어 있지만 회전 반경을 크게 만드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 내가 어떤 팔을 굽히고 있다가 피게 되면은 회전 반경이 굉장히 커지는 거거든요. 회전 반경이 커진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이 식에서 봤을 때 의미하는 것이 결국 관성 모멘트가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억은 감소시킨 사례가 아니고 증가시킨 사례죠. 그렇기 때문에 그 기억은 틀린 설명이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기억 다 지웠을 때 정답은 손쉽게 2번이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2번에 보면은 달리기 채공하는 동안에 다리를 굽힘으로 해가지고 회전 반경을 줄여주는 거죠. 그리고 이것도 2번 니은에 대한 설명은 감소시킨 사례로 옳은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디귿에 보게 되면은 다이빙에서 공중 압도기 어떤 동작에서 몸을 웅크린다. 몸을 웅크림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돼요? 회전 반경을 감소시킨 거죠. 결국 회전 반경을 감소시킴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된다? 관성 모멘트를 감소시킨 어떤 사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리을에 보면은 골프 아이언 헤드의 질량 분포를 양 끝으로 넓게 하여서 클럽 헤드의 관성을 조직한다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질량 헤드의 분포를 양 끝으로 넓게 하게 되면은 뭐가 증가하게 돼요? 바로 회전 반경을 증가시키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관성 모멘트가 증가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관성 모멘트를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이 회전 반경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한다? 한쪽에다가 몰아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리을은 오히려 관성 모멘트를 어떻게 한다? 감소시킨 게 아니고 증가시킨 사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억과 리을은
관성 모멘트를 증가시킨 사례, 니은과 디귿이 올바르게 감속 모멘트를 감소시킨 사례이기 때문에 정답은 13번에 2번이 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14번 문제에 대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나와 있는데요. 단 공의 무게는 무게중심을 기준으로 한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은 요거는 이제 딱 그림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아셔야 할 게 얘가 지금 충돌했을 때 충돌 전에는 1m를 뛰어 올랐는데 충돌 후로에는 0.75m밖에 뛰어 오르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은 얘는 지금 봤을 때 지금 봤을 때 비탄성 충돌이라는 것을 딱 여러분들이 바로 아셔야 돼요. 얘가 지금 이 충돌 전후에 높이가 같지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으니까 얘는 지금 비탄성 충돌이구나 이런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1번은 옳은 설명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비탄성 충돌이기 때문에 충돌 전후 농구공의 속도는 어떻게 된다? 다르다는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3번에 보면은 운동 에너지가 복원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기 때문에 14번에 3번도 옳은 설명이 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고요. 반발계수를 구하는 공식을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하는데, 이 반발계수를 구하는 공식은 어떻게 되느냐? 낙하 높이에다가 반발 높이를 이런 식으로 대입해 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식에 나와 있는 어떤 공식으로서 표현하게 되면은 1은 0.75, 그리고 이 값은 뭐가 된다? 0.8666. 그렇기 때문에 0.75가 아니게 되는 거죠. 정답은 4번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잘 한번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지금 이제 탄성 충돌과 비탄성 충돌, 그 다음에 전반적인 어떤 내용들, 완전 탄성 충돌이나 완전 비탄성 충돌, 불완전 탄성 충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약간은 생각을 좀 하실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공부를 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다음 문제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압력 중심점에 대해서 좀 알아볼 텐데, 압력 중심점을 이제 COP, 센터 오브 프레저라고 표현하고 주고 있죠. 압력 중심점은 균형 능력을 평가 위한 자료로 활용된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5번에 1번은 옳은 설명인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고, 보행 시 한발 지지기에서 압력 중심점은 변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맨 처음에는 뒤꿈치를 우리가 디디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발 뒤꿈치에서 중간, 어떤 발바닥 중앙으로 변하게 되고, 그 다음에 발가락 순으로 변하게 되는 어떤 압력 중심점이 계속해서 변화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2번도 옳은 설명인 것을 알 수가 있고요. 허리를 앞으로 굽혔을 때 압력 중심점은 기저면 밖에 위치한다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압력 중심점은 지면에 어떤 접촉하는 부분 중에 어떤 지면 만력 전체가 작용된다고 가정하고 어느 한 점을 말하는 건데, 항상 기저면에 위치하게 돼 있어요. 그 때문에 압력 중심점이 기저면 밖에 위치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틀린 건 질문이 되는 것이고, 정답은 3번이 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고요. 4번에 보면은 압력 중심점이란 지면에 접촉하는 부분 중 지면 만력 전체가 적용된다고 가정하는 어느 한 점을 말한다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이게 바로 압력 중심점을 정의하는 하나의 정의하는 내용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COP라는 것은 우리가 기저면 안에서만 위치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COP는 위아래가 없어요. 전후 좌우의 어떤 방향성만 가진다는 것을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 안정성 COP를 통해서 안정성을 평가하는 것도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에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다음 16번에 보면은 일과 에너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6번에 보면은 일과 에너지에 관한 설명은 옳지 않은 것, 그러니까 에너지는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맞습니다. 이거기 때문에 16번에 1번은 옳은 설명이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위치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로 변환될 수 있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6번에 2번도 옳은 설명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질량이 일정하면 운동 에너지를 의 변화를 의미한다고 했는데, 우리 운동 에너지를 구하는 공식이 이와 같이 돼요. 이와 같이 되거든요. 그럼 뭐냐면 이 만약에 m이 이게 질량이고 v가 속도잖아요. 그러니까 질량이 일정하다고 하면은 결국 이 속도의 변화를 통해서 어떤 이 운동 에너지의 변화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것이 바로 3번의 질문이기 때문에 3번 역시도 옳은 질문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4번에 보면은 어떤 물체가 에너지를 갖기 위해서는 반드시 움직임이 있어야 하는 것은 꼭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위치 에너지라는 것들 있잖아요. 높게 위치하는 물체가 위치하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에너지를 가지는 거기 때문에 이 4번의 질문, 반드시 움직임이 필요한 것은 아니고, 에너지는 운동이 있을 때뿐만 아니고 어떤 정지 상태에서도 존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높은 곳에 위치한 정지된 물체는 위치 에너지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어떤 반드시 움직임이 에너지를 어떤 반드시 필요한 어떤 필수 조건이라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4번은 틀린 설명이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2번, 16번의 정답은 4번이 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17번에 보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이 운동역학 어떤 기출 문제 중에 가장 어떤 대표적으로 나오는 어떤 문제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동거리와 변이에 대한 부분이고, 사실 이런 문제 나오면 여러분들 바로 맞추셔야 돼요. 네, 너무나도 쉬운 문제고 어렵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바로 문제를 맞추셔야 하는데, 지금 여기 이동거리와 변이가 있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구해야 한다고 말씀드렸고, 이동거리라는 것은 실제 이동한 거리라고 저희가 이제 배울 수 있고, 변이라는 것은 처음과 끝을 직선상으로 연결한 어떤 거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은 보기에 보게 되면은 육상 장거리 종목의 선수 A 같은 경우는 트랙의 길이가 400m인 경기장을 25바퀴를 돌렸대요. 달렸대요. 그러면은 400m 곱하기 25바퀴 곱하기 25바퀴가 이 사람의 거리가 되는 거겠죠. 그러면은 뭐가 돼요? 결국 10,000m가 이 사람의 실제 거리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28분에 30초의 기록을 결승점을 통과했다는데, 이동거리와 변이이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큰 의미는 없는 어떤 요소예요. 결국 10,000m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10,000m를 가지고 이동거리를 했지만 변이라는 것은 처음과 끝이고, 결국 이 사람이 출발점과 도착점이 같다는 것을 이 그림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변이라는 것은 처음과 그다음에 도착점을 서로 연결한 직선상의 거리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처음과 그다음에 도착점이 같죠. 결국 변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결국은 변이는 0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실제 이동거리 400m를 25바퀴 돌았던 10,000m가 바로 이 사람의 이동거리가 되기 때문에 정답은 뭐가 된다? 4번이 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문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18번. 보기에서 수행한 1과 1률이 바르게 나열된 것은 무엇인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보기에 보게 되면은 물체에 2초 동안 2N의 힘을 가하며 2m를 움직였을 때 수행한 1은 기역이고 1률은 니을이다. 단 힘의 작용 방향과 물체의 이동 방향은 일치한다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1이라는 우리가 구하는 공식을 아셔야 돼요. 1은 어떻게 구해요? 힘에다가 거리를 곱한 게 바로 1이고요. 그 다음에 1율은 2를 어떻게 해요? 시간으로 나눈 것. 2를 시간으로 나눈 것이 바로 1율이라고 봐야 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 문제에서 지금 2를 먼저 맨 첫 번째로 구해야겠죠? 지금 힘은 몇이에요? 2N의 힘. 결국 2N을 몇 미터를 이동시켰대요? 2m를 이동시켰기 때문에 이때 1은 뭐가 된다? 4줄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3번과 4번 중에 정답이 나오겠네요. 그리고 이 4줄을 2초로 나누게 되면은 1률이 나오게 되는데, 바로 여기서 지금 2초가 소요됐다고 하니까, 그러면은 줄 퍼 세크, 2줄 퍼 세크가 바로 정답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1 같은 경우는 힘 곱하기 거리이기 때문에 4, 그리고 1율 같은 경우는 1에다가 시간을 나눈 거기 때문에 2줄 퍼 세크이기 때문에 정답이 2번이 되는 것을 2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정답은 3번이 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1과 1율 같은 문제는 굉장히 많이 나오는 문제예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계산이 되는지, 이를 구하는 공식과 인류를 구하는 공식만 알고 그 세부적인 어떤 내용들만 좀 아시게 되면은 쉽게 이 문제를 구할 수 있고, 특히 단위에 대한 부분들도 지금은 제시가 되어 있지만 지문으로서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좀 잘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문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9번에 보게 텐데, 인체의 안정성을 결정짓는 요인이 아닌 것은 보는데, 19번에 보면은 기저면의 크기와 관련이 있으며 형태와는 관련이 없다. 좀 생각해 볼게요. 2번에 보면은 무게중심선이 기저면 밖에 있으면은 불안정한 상태 된다. 우리 몸에 사람을 이렇게 그렸을 때 무게중심이 배꼽 1인치 위에 있다고 말씀드렸죠. 요거가 그대로 내려온 게 무게중심선이라고 했고, 그거를 위아래서 살펴보게 되면 우리가 기저면이 이렇게 있고, 이 기저면이 이 기저면 안에 무게중심선이 가운데 있었으면 있을수록 안정성이 굉장히 높은 건데, 얘가 바깥으로 나가면 할수록 어떻게 된다? 불안정한 상태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19번에 2번은 옳은 설명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19번에 3번에 보게 되면은 무게중심선이 기저면의 중심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어떻게 된다? 안정성은 높아지게 된다. 말씀드렸죠. 기저면의 중앙에 위치하면 위치할수록 무게중심선이 그 안정성은 높아진다는 것은 당연한 설명입니다. 그러면 19번의 3번도 옳은 설명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19번의 4번에 보면은 무게중심의 높이와 관련이 있으며 낮을수록 안정성은 높아진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이 무게중심의 높이와 안정성은 서로 반비례하는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게중심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안정성은 낮아지고, 근데 무게중심이 그다음에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안정성은 증가하게 되고, 그러니까 무게중심이 낮아지면 어떻게 된다? 안정성은 증가하고, 그 다음에 반대로 무게중심이 높아지면은 안정성은 낮아지는 어떤 이런 관계성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하고, 1번에 보면은 기저면의 크기와 관련이 있으며 형태에는 관련이 없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틀린 설명이에요. 똑같은 기저면의 크기라고 하더라도 어떤 형태를 취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이 안정성이 달라지는데, 예를 들어서 얘하고 뭐 그림상으로는 얘가 좀 더 커 보이는 것 같지만 어쨌든 넓이가 같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넓이가 같다고 가정을 하고, 이런 식으로 정사각형의 어떤 형태하고 길쭉한 형태의 어떤 기저면이라고 했을 때 어느 쪽이 더 안정성이 높을 것 같으세요? 당연히 이런 길쭉한 형태보다는 이런 정사각형의 형태가 더 높은 안정성을 가질 거예요.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라도 기저면의 어떤 크기와 관련이 있는 건 당연한 거고, 형태와도 관련이 없는 것이 아니고 형태와도 관련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야 합니다. 1번은 틀린 설명이고, 따라서 요인이 아닌 것을 고르는 거기 때문에 정답은 1번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찰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최대 정지 마찰력은 운동 마찰력보다 크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항상 여러분들 말씀드린 마찰력은 그림으로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게 그림이고, 요 X축은 시간, Y축은 뭐죠? 마찰력의 크기입니다.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색깔을 바꿔볼게요. 이와 같이 마찰력이 작용하게 되면은 맨 처음에 이런 식으로 차근차근하게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최대한 제가 다시 이런 식으로 올라가게 되다가 얘가 딱 어느 순간 꺾이면서 이런 식으로 일정하게 유지될 때가 있어요. 요게 바로 우리가 알아야 할 부분인데, 요 최대 지점이 바로 뭐예요? 최대 정지 마찰력. 그리고 여기 유지되는 이 지점을 뭐라 그래요? 운동 마찰력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말은 즉슨 뭐냐면, 지금 지문에 1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어떤 최대 정지 마찰력은 운동 마찰력보다 작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최대 정지 마찰력은 운동 마찰력보다 항상 크다. 그렇기 때문에 1번은 옳은 설명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2번에 보면은 마찰력은 마찰계수와 물체 질량의 곱으로 구한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얼핏 보면은 이게 맞아요.
얼핏 보면 맞지만 물체 질량은 순수한 킬로그램이고 이 수직 발력 말 그대로 질량에다가 중력과 속도 9.8 하나를 곱한 이 바로 이 값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9.88을 곱하는 무게 또는 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 무게의 부분 바로 반작용의 힘을 곱한 것을 바로 마찰력을 구하는 공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핏 보면 마찰계수와 물체의 질량의 곱으로 구한다? 맞는 것 같은데 하지만 질량이 아니고 반작용의 힘, 다시 말해서 저 얘기하면 무게에 대한 부분들을 곱해서 구하는 것이 뉴턴 값으로 곱해줘야지만 이 마찰력을 구할 수 있다라는 것을 좀 알아두셔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2번이 틀린 설명이 되기 때문에 2번이 정답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3번에 보면은 마찰력은 물체 표면에 수직으로 작용하는 수직 항력과 관계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맞습니다. 3번 역시도 옳은 설명인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고요. 4번에 보면은 마찰력은 접촉면과 평행하게 작용하고 물체의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작용한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아셔야 할 때 내용이고 우리 교재에도 적어놨습니다. 여러분들 잘 보셨으면 좋겠고, 결국 마찰력이라는 것을 구하는 어떤 내용들이 잘 포함되어 있지만 약간 질량이라고 얼핏 보면 맞는 것 같아서 체크하시면 안 되고 질량이 아니고 질량에다가 중력과 속도를 곱한 바로 무게, 바로 뉴턴 값을 어떤 마찰계수와 곱해줬을 때 마찰력을 구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합니다. 자, 여기까지 마무리했고요. 이상으로 2급 생활스포츠 지도자 2025년 기출풀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